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3부의 마지막 편, 젊은 매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체적으로 서희의 자식벌 되는 젊은이들,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새로운 세대지요. 그들이 가지는 고민과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젊은 매들은 그런 의미에서 3부 5편의 전체 제목이기도 하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되는 3부 5편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새로운 세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이전 세대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지난 편의 주요 내용이었죠. 기화의 죽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화의 죽음은 바람을 타고 소식이 되어 공노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공노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주갑에게 기화의 죽음을 전하고요. 주갑의 입을 통해서 기화의 죽음, 이 소식이 이상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그쵸? 그럼 이상현부터 보시죠. 상현은 하얼빈으로 떠납니다. 하얼빈에서 묵을 곳을 마련해준 사람은 신태성이었어요. 신태성은 상해 임시정부 이동휘 계열의 사람으로 수많은 독립군이 시베리아로 들어갈 때에 상해에 머문 인물입니다. 여전히 싸늘하고 정확하고 이론에 밝았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는 성격이다. 이렇게 묘사가 나옵니다. 신태성의 동거인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동서하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동서하다는 건 원래 한 집에 같이 살아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동료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동거인인 이은혜는 상현을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집에 객식구로 들어온 데다가 언행도 뭐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현이를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죠. 상현은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일종의 패배감이랄까요? 독립운동의 대북격이었던 아버지의 자리를 이제 김길상이라는 존재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중국에서 느끼는 김길상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재감, 그리고 서희를 빼앗아가고 아버지의 존재감마저 대체할 수 있는 그 바위 같은 인물이 김길상이라는 것. 자, 이것이 이상현이 생각하는 김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국 바닥을 헤매이는 들개 같은 존재.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자, 오랜만에 공노인의 모습도 나왔죠. 공노인은 많이 늙은 모습인데다가 아내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꼬장꼬장하고 똑소리 넘치는 인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세월을 푸념하는 앓는 소리도 늘었고요. 불평의 주요 소재가 뭐였냐면요. 아휴, 남의 자식 거두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였습니다. 공노인이 이민혜의 딸 이미를 거두었거든요. 이민은 칠성이와 이민의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칠성이 오랜만에 나왔죠. 살인죄로 처형을 당했던 인물이었죠. 이민은 꼭 그의 엄마처럼 참 행실도 마음도 못된 아이였어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퉁포스의 허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버리고 갔죠. 10여 년 동안 사라졌던 이미가 용정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이고 이미의 모습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이미를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공노인이었습니다. 공노인이 참 정이 많아요. 다 죽어가는 이미를 살려놓고 사람 만들어 놨더니만 이미는 또 어떤 남정네와 눈이 맞습니다. 이게 뭐 15, 16이면 혼이라도 내지요. 40살이 다 됐는데 이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뭐 남정네와 눈이 맞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공노인도 차라리 그래 두 사람 같이 살림이나 차리면 낫겠다 생각했죠. 이때는 그 남편이었던 허씨는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벌써 십수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정네의 정체가 글쎄 김두수와 손이 닿아 있는 일본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지난 편에 길상이가 용정에서 일본 헌병에 붙잡혔다고 했죠. 그게 모두 이미의 밀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밀고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기틀을 다졌던 송병문 씨의 가문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상이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가던 가문이었는데요. 송병문의 첫째 아들 송영화는 의처증에 아내를 학대하며 아편에 중독돼서 사업을 망하게 했고요.
그 아내 역시 가출해서 아편에 중독됩니다. 이 가문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송병문의 둘째 아들 송장환입니다. 상위학교 교사로 독립운동에 몸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인으로 귀화했다던 심운회 씨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세리판심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지요. 그는 심금녀, 순양을 도와준 사람이었는데요. 세리판심은 계속 항일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집에 이상현과 송장환이 초대됩니다. 한창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비판하며 토론을 벌이는데 갑자기 주갑이 찾아옵니다. 주갑이 들고 온 소식은 끔찍했어요. 공노인네 집에서 강포수의 아들이었던 강두매가 잡혀갔고 하얼빈에서 몇 사람이 더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길상이가 잡혀간 마당에 독립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인 거죠. 자, 악역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밀정인 김두수와 못된 조준구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만납니다. 참 악연이죠. 조준구가 최서희의 가문을 차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버렸던 김평산, 그리고 김평산의 못된 첫째 아들 김거복, 그리고 지금은 김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밀정이지요. 김두수는 일본인인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선말로 조준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조준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김두수는 그런 조준구의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뻔뻔한 어투로 최서인의 집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싶지 않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조준구는 김두수의 눈빛이 두려워서 짐을 몽땅 들고 3등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조준구는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요? 아들 병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수는 통영에서 소목, 그러니까 목공의 일을 하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조준구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정실이었던 홍씨의 재산이 탐나서예요. 홍씨 부인이 세상을 떴거든요. 그런데 홍씨 부인의 집에 돈이 좀 있었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던 조준구에게 떨어질 재산은 없을지라도 하나뿐인 혈육, 아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있지 않을까 하고 머리를 좀 굴려본 거죠. 물론 병수는 거절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툭하면 병신이라면서 등이 굽은 병수를 모욕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자식 취급도 안 했던 엄마네 가문에 가서 돈을 빌어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임명희와 조용하의 줄다리기도 여전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의 끝이 이런 것일까 싶기도 해요. 조용하는 계속 헛다리를 짚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동생 조찬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이상현이라고요. 병적인 집착은 탈출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탈출구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은 홍성숙입니다. 홍성숙은 조용하가 자신의 전처와 이혼을 하고 임명희와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명희보다 어리고 유명해. 그 오만함에서 비롯된 멍청한 처사였죠. 용하가 명희를 보는 눈빛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그 집착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을 거고요. 그 대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테니까요. 홍성숙은 아주 매몰차게 버림받습니다. 발단은 신문기사였어요. 홍성숙과 조영하의 불륜이 공개되기 일보 직전, 홍성숙은 기사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 서로 인정하는 게 어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조영하가 아주 차갑게 말하죠. 뭘 인정해? 조영하는 두 사람의 사회를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결혼?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죠. 홍성숙이 한바탕 울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지는 않아요. 홍성숙도 사랑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화려한 생활과 권위에 대한 탐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1부 1편에서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애달프게 했다가 화나게 했다가 안타깝게 했다가 정말 인간 만사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분을 선사했던 인물, 용희가 세상을 뜹니다. 용희가 세상을 그래도 따뜻하게 살아서인지 상갓집이 북적여요. 용희의 아들 홍희는 이제 큰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마음이 허하고 섭섭하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홍이는 이제 다른 곳을 꿈꾸기 시작해요. 바로 만주죠. 예전부터 만주로 갈까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아버지가 또 아프셨고 또 어머니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번 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서희의 첫째 아들 환국이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양소림을 떠나보냅니다. 환국이는 조도전, 즉 와세다 대학교 예과에 합격하고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이 일어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양소림의 이모 홍성숙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홍성숙은 아직 조용하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밀회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죠. 홍성숙은 자신의 조카 소림이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상대는 의과 전문대학에 다니는 허정윤이라는 청년이었죠. 그 말을 듣고 환국이는 놀란 마음을 감추질 못해요. 어머니 서희에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을 알죠. 양소림과 허정윤을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둘은요, 상처뿐인 혼인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상처와 돈 때문에 생긴 상처가 만난 결혼이랄까요? 둘을 둘러싸고 진주는 떠들썩한데요. 뼈대 있는 가문의 부잣집 딸 양소림이 무엇이 부족하여 가난한 의대 학생인 허정윤과 결혼하는가를 두고 입방아를 찢는 거죠. 아름답고 착한 소림이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 손에 있는 흉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환국이와 결혼할 수가 없구나. 조금만 더 시대가 발전했다면 이렇게 혼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는 사람끼리의 만남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점수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림이는 얼굴이 아름답고 똑똑하고 가문이 좋지만 손에 흉이 있으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났지만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는 중이고 몸이 건강한 허정윤과 동점이다 라는 식이죠. 흉이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나요?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이런 빈부의 격차보다 더 큰 스캔들이 있었으니 바로 허정윤의 여자 문제였어요. 허정윤은 외과 의사 박효영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대고 있었는데요. 학비가 비싸잖아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학비 때문에 함께 일하는 간호사 수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수키 입장에서는 정윤이가 의대를 졸업하면 함께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물론 정윤이 편에서 무언가 약속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소림의 집안에서는 수키의 사정을 생각해서 수키의 부모에게 돈을 쥐어주지만 수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정신이 반쯤 나가고 맙니다. 사랑의 정신이 아득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인실과 오가타 지로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풍기는 안타까운 사랑,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니 안 될 말이겠죠. 유인실은 오가타 지로를 사랑하지만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자신의 신념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발표하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뭐겠어요? 당연히 오가타 지로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희는 몸이 아주 많이 약해집니다. 그에 따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죠. 기화의 딸 양현이는 어느새 부쩍 자라서 집안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윤국이는 둘째 아들이죠. 이제 자신만의 세계가 생기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3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윤국이가 말합니다. 어머님, 광주 학생 사건 아시죠? 일본 학생하고 조선 학생하고 기차 속에서 패싸움이 붙었다는 그 얘기 말이냐? 네, 크게 일이 벌어질 모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네가 주동하는 건 아니겠지? 상급생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주동이 되면 안 됩니까? 상대는 어른이다. 어른이다 뿐이겠느냐? 너희들이 사슴이면 그들은 사냥꾼인 게야. 사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사자가 되면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학생의 신분을 잃고 정당치 못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근본에서부터 지업에 이르기까지 정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윤국은 공박으로 나왔다. 눈이 빛난다. 이제 윤국이도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어미 품에서 떠날 차비를 하는 다 자란 한 마리의 매다. 토지 3부 5편 젊은 매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쩐지 서희의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중 있는 주인공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 청년기를
일제 강점기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4부 1편에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